사람들은 저를 30년간 무능한 남편이라 불렀습니다. 승진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집안일도 서툰 남편.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제 손목 시계가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는 걸. 이 낡은 쇠붙이 안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누구였는지.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까지 2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작은 2024년 11월 평범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슈퍼 카운터 뒤에 서 있었습니다. 단골 할머니께 잔돈을 건네드리며 습관처럼 웃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낡은 점퍼, 때 묻은 앞치마. 68년을 살아온 제 모습은 동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장사는 좀 어때요? 그저 그렇지요. 큰 마트들이 생기니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딸랑,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다시 카운터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왼쪽 손목에 낡은 시계가 오후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째깍째깍. 30년 전 이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시간이나 보는 낡은 쇠붙이였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면 또 시작이겠지. 저는 한숨을 쉬며 카운터 위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매출은 12만 원. 정년 퇴직 후 시작한 이 작은 슈퍼는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오후 8시, 저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트르륵. 쇠소리가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5분. 찬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느린 걸음. 늙었어. 30평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염색한 단발머리, 백화점에서 산 듯한 깔끔한 원피스. 64세치곤 젊어 보이려 애쓰는 모습. 다녀왔소. 아내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손가락만 화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익숙하다는 듯 신발을 벗었습니다. 안방으로 향하는데 아내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늘 향수를 뿌렸네. 평소엔 집에서 향수를 뿌리지 않는 사람인데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거실 식탁에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국, 김치, 반찬 몇 가지. 혼자 먹으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묵묵히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점점. 국을 떠먹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그때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내일 시간 있어요? 3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국을 떠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슈퍼 문 닫고 오면 되는데. 무슨 일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호하면서도 어딘가 긴장한 듯한. 저는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준비한 게 있군. 그래요? 내일 보자고요. 아내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쿵. 문 닫는 소리.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30년간 제가 해온 일이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이미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 5년째 따로 자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30년. 이 여자와 함께한 시간. 처음엔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했다고 믿었습니다. 첫 딸 지은이가 태어나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위험한 일을 그만두고 평범한 남편이 되겠다고, 피 묻은 손을 씻고 그림자 속 삶을 버리겠다고. 하지만 평범함은 무능함으로 보였습니다. 승진도 안 되고 돈도 못 버는 남편. 아내의 눈빛이 조금씩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손목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야광 숫자들. 이것만 있으면 내가 누구였는지 잊지 않을 수 있으니까. 다음날 오후 6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슈퍼 셔터를 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할 얘기가 뭘까?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말투로 알 수 있었습니다. 현관 앞,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화장이 더 진했습니다. 립스틱, 아이섀도우, 무언가 중요한 자리라도 가는 것처럼. 아내가 제 맞은편 의자를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저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그거 열어봐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집었습니다. 갈색 봉투. 손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혼 협의서.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이혼 협의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아온 날들이었습니다. 1950일.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아내의 서명이 곳곳에 찍혀 있었습니다. 제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였습니다. 아내는 담배라도 피우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업 계약서를 읽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30년 살았으니 이제 됐어요. 저도 제 인생 좀 살고 싶어요.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반반으로 나눠요. 이 아파트 팔면 4억 정도 나올 거고 당신 슈퍼 권리금까지 합치면 5억은 되겠죠? 2억 5천씩 나눠 가지면 돼요. 계산이 정확했습니다. 이미 다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얼굴. 하지만 지금 보니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놀라워요? 아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결혼하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못 갔어요. 친구들은 남편이 승진해서 집도 늘리고 차도 바꾸는데 난 뭐예요? 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탁! 낡은 아파트에서 쪼들리며 살았잖아요. 매일 슈퍼 장사에서 겨우 먹고 살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딸도 이제 다 컸어요. 제 손주도 봤고요. 이제 내 인생 좀 살면 안 돼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인 불만이었습니다. 원망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그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이 여자를 위해, 아니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버렸는데. 저는 천천히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해보겠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당신도 나한테 미련 없잖아요. 일주일 안에 결정해요. 안 그러면 내가 재판으로 가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쿵!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혼 협의서.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째각째각. 세상에서 가장 느린 소리였습니다. 그래, 이제 끝인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총성, 비명, 피냄새, 그리고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가족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그날. 하지만 결국 저는 이혼 협의서를 집었습니다. 종이를 구기고 싶었습니다.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게 뭐가 남았나?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 9시. 누가 찾아올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딩동 딩동.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정장 차림 반듯한 얼굴. 여유로운 미소. 누구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오수진 씨 계신가요? 공손한 목소리.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누구시오? 아, 저는 박진혁이라고 합니다. 수진 씨와 사업 관계로. 그 순간 쿵! 방문이 열리며 아내가 뛰쳐나왔습니다. 아, 진혁 씨! 목소리가 환했습니다. 어머, 여기까지 왜 왔어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습니다. 밝고 부드럽고 소녀 같은 박진혁이라는 남자는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이분이 남편분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서류 전달할 게 있어서요. 서류 봉투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아내는 황급히 받아들고 현관 밖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잠깐만 얘기해요. 쿵!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만나요. 장소는 문자로. 그럼 6시에. 웃음소리. 아내의 밝은 목소리. 남자의 부드러운 응답.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와 제 귓가를 후벼 팠습니다. 그렇군. 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 15분. 째각째각. 시계바늘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10분 후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환했습니다. 마치 10년은 젊어 보였습니다. 당신 일주일 안에 꼭 결정해요. 알았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혼 협의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째각째각. 이제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혼 협의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편해 보였습니다. 집안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슈퍼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띠링. 휴대폰 문자 소리. 오수진. 오늘 저녁 늦을 거예요. 저녁 알아서 드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오후 4시. 어디 가는 건가? 순간 3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꿈틀거렸습니다. 미행, 감시, 추적. 한때 제게 가장 익숙했던 단어들. 아니지.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거예요. 그냥 확인만 하자. 오후 6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슈퍼 셔터를 내렸습니다. 트르륵. 집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유리창 너머로 안을 살펴봤습니다.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엔 박진혁, 사흘 전 집에 찾아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얼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행복. 저는 카페 맞은편 버스 정류장 벤치로 갔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앉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신문을 꺼내 펼쳤습니다. 얼굴을 가렸습니다. 30년 만이군. 미행, 감시, 관찰.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카페 안에서 두 사람은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박진혁이 뭐라 말하자 아내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저 웃음은 내게 한 번도 지어준 적 없었지. 45분. 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받기 위해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신문 뒤에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저에게서 10m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휴대폰을 귀에 대고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응, 나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오늘 건은 어떻게 됐어? 건? 3억? 괜찮네. 제 손이 신문을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겟은 70대 할머니였지? 역시 그 연령대가 제일 쉬워.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금니가 마주 갈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다음 리스트 보내. 이번 주 안에 5건은 더 처리해야 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자금 빨리 넘기라고 난리야.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오수진 있잖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곧 이혼 성립될 거야. 그럼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랑 슈퍼 권리금 다 우리 쪽으로 넘어와. 뭐? 재개발 예정지라 최소 10억은 건질 수 있어. 재개발? 수진이? 걔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내가 사업가인 줄 알고 있어. 웃음소리. 적당히 꼬드겨서 결혼까지 하면 완벽한 자금 세탁 루트가 하나 더 생기는 거지. 이 새끼가. 하여튼 조심해. 요즘 경찰 쪽에서 우리 조직 냄새 맡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다들 꼬리 잘 숨기고. 통화가 끝났습니다. 박진혁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은 채 주먹을 쥔 채로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모른다. 저 새끼가 이용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내 명의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려는 거야. 내 땅을, 내 이름을.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카페를 마지막으로 한 번 봤습니다. 아내와 박진혁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알겠어. 이젠 알겠어.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 먼지 쌓인 낡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열어야 하나? 이 상자를 열면
다시 돌아갈 수 없어. 하지만 저는 뚜껑을 열었습니다. 기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와 명함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제가 적어둔 연락처들이 나타났습니다. 코드명, 암호, 숫자, 아직 살아있을까? 저는 그 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김태수, 30년 전 제 파트너였던 남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딸각, 여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태수야, 나다. 침묵. 3초, 5초. 형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다. 30년 만입니다, 형님. 또 침묵?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시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만나자. 할 얘기가 있다. 알겠습니다. 통화가 끊어지기 직전 태수가 작게 물었습니다. 형님, 시계는 아직 차고 계십니까? 저는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시계. 째각째각. 아직. 알겠습니다. 장소 보내드리겠습니다. 뚝.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손목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는 금속. 시계는 아직 차고 계십니까?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형님은 아직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준비? 이미 결심했어. 째각째각. 시계바늘이 자정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저녁, 저는 한적한 공원에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벤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바스락, 낙엽 밟는 소리,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트레이닝복 차림의 남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60세는 됐을 텐데 여전히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짧은 백발, 날카로운 눈빛, 김태수였습니다. 형님, 낮고 단단한 목소리. 남자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늙었구나. 형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만에 연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저는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내가 범죄 조직과 엮여 있다. 태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아내는 이용당하고 있고 조직은 내 재산을 노리고 있어. 그리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 딸까지 위험할 수 있어. 형님이 직접 움직이시려는 겁니까? 그래. 30년 동안 손 놓으셨는데 지금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 다 무너졌다. 이젠 지킬 게 없어. 태수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형님, 그건 복수입니까? 아니면 정의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저는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응징이다. 한 글자씩 또박또박. 태수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이 움직이신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 딸은 지키십시오. 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형님이 무슨 일을 하시든 딸만큼은 보호하셔야 합니다. 30년 전처럼 민간인 피해는 안 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마지막 작전, 민간인 한 명이 죽었습니다. 제 실수 때문에 약속한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딸은 반드시 지킨다. 태수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부터 조사 시작하겠습니다. 박진혁이라는 자 뒷조사 해보겠습니다. 부탁한다. 태수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응? 30년 만에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각오는 되셨습니까? 저는 손목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째각. 이미 각오는 끝났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홀로 벤치에 남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습니다. 30년, 평범한 남편으로 살았던 시간, 무능하다고 무시당했던 시간.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손목시계에서 째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놈들,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슈퍼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 위에 종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박진혁, 보이스피싱 조직, 재개발 부지, 10억,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띠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형님, 자료 정리했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나시죠. 알았다. 저는 슈퍼문에 잠시 자리 비움이라는 팻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알람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마이너스 슈퍼 문 닫기. 알람을 끄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까먹을 리 없어. 그냥 두었습니다. 오후 2시 정심 태권도장.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도장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도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수가 매트 위에 앉아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는 다가가 태수 옆에 앉았습니다. 태수는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박진혁 프로필. 사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웃고 있는 남자. 박진혁 52세. 겉으로는 중국 무역업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부동산 목록, 강남 오피스텔 3채, 건물 지분 다수. 하지만 실제로는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국 총책입니다. 다음 페이지. 범죄 이력. 중국 조직과 연결돼 있고 피해액만 최근 3년간 500억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500억? 숫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조직 규모는 한국 내 실행조 약 20명, 중국 콜센터 인원까지 합치면 100명 이상입니다. 태수가 조직도를 펼쳤습니다. 피라미드 구조. 꼭대기에 박진혁. 하부 조직원들은 박진혁의 얼굴도 모릅니다. 철저한 분업 시스템입니다. 저는 조직도를 응시했습니다. 완벽하게 짜여져 있군. 그리고 형님 아내 관련 정보입니다. 태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오수진 씨는 박진혁을 2년 전 골프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2년 전
박진혁이 의도적으로 접근한 걸로 보입니다. 왜? 형님 명의로 된 슈퍼 부지가 재개발 예정지입니다. 서류에 표시된 지도, 제 슈퍼 위치에 빨간 동그라미, 3년 내 아파트 건설 확정이고 보상금만 최소 10억입니다. 10억. 박진혁은 오수진 씨를 이용해 그 부지를 손에 넣으려는 겁니다. 저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로 오수진 씨가 받은 권리금을 결혼을 미끼로 자신에게 넘기려는 계획입니다. 그럼 아내는 아마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박진혁이 사업가인 줄만 알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용당하고 있었군. 30년 동안 저를 무시했던 여자. 하지만 그래도 제 아내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아니지. 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째각, 조직을 무너뜨린다. 경찰에 신고하시겠습니까? 아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면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놈들은 증거를 없애고 도망갈 거야. 저는 박진혁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는 사진을 구겼습니다. 내가 직접 처리한다. 그날 밤, 저는 집 근처 공터에 혼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주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목을 돌렸습니다. 툭툭 관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어깨를 풀었습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30년, 이 몸을 쓰지 않은 시간, 스트레칭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휙 허공에 펀치를 날렸습니다. 바람이 갈라지는 소리, 아직 남아있군. 다시 한번, 휙, 더 빠르게, 휙, 킥, 휙 회전, 휙. 동작 하나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의 움직임, 근육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이마에서, 목덜미에서, 등에서 숨이 차올랐습니다. 헉, 68세의 몸은 쉽게 지쳤습니다. 10분 만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숨을 고르며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째각. 준비는 끝났어. 다음 날, 저는 태수와 함께 박진혁을 미행했습니다. 오전 9시, 강남의 한 오피스텔 앞, 검은색 세단 안에서 우리는 대기했습니다. 저기 나옵니다. 태수가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박진혁이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정장 차림, 여유로운 걸음, 남자는 자신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부릉 엔진 소리, 따라갑니다. 태수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멀찍이 뒤따랐습니다. 박진혁의 차는 시내를 가로질러 한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박진혁은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 빌딩 3층에 위장 사무실이 있습니다. 태수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빌딩 도면, 겉으론 무역회사지만 실제론 조직 아지트입니다. 감시 카메라는 입구와 복도의 4대, 사무실 내부는 확인 불가입니다. 경비원은 1층 로비에 1명, 밤에는 2명으로 늘어납니다. 저는 빌딩 구조를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진입 루트, 비상계단, 화장실 창문, 30년간 잊고 있었던 기술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직 할 수 있어. 오후 3시, 박진혁이 빌딩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 둘이 함께였습니다. 저 두 명은 조직 실행조입니다. 박진혁의 보디가드 겸 범죄 실행자들입니다. 세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우리는 다시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적한 창고 지역이었습니다. 철조망, 녹슨 건물들. 박진혁이 차에서 내려 한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보디가드는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형님, 저곳이 자금 보관 장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어가 볼까? 위험합니다. 지금은 정찰만. 저는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정찰은 충분히 했다. 이제 확인할 차례야. 형님, 태수가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차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창고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습니다. 사각, 사각. 자갈 밟는 소리가 최소화되었습니다. 창고 뒷문. 낡은 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녹슨 것. 주머니에서 철사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항상 가지고 다니던 물건. 아직 기억하고 있어. 철사를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그때 쿵, 쿵. 발소리.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경비원이 창고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5m. 철사를 더 돌렸습니다. 4m. 땀이 흘렀습니다. 3m. 딸각.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문 안으로 들어가 등을 벽에 붙였습니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원의 숨소리. 아니, 제 숨소리였습니다. 쿵, 쿵. 발소리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했어. 창고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림자를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한 발, 한 발. 상자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진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 주 실적이 12억이야. 중국 쪽에 8억 송금하고 나머지는 국내 세탁 루트로 돌려. 다른 남자의 목소리. 사장님, 요즘 경찰 쪽에서 냄새 맡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우린 완벽하게 구조를 짰어. 웃음소리. 그리고 곧 깨끗한 자금 세탁 루트가 하나 더 생긴다. 그 여자 말입니까? 응. 오수진.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곧 이혼 마무리되면 재산 절반 가져올 거야. 그럼 그 돈으로 부동산 명의 세탁하고 나중에 결혼해서 완전히 합법적인 루트로 만드는 거지. 다시 웃음소리. 사장님 대단하십니다. 나이 든 여자 꼬시는 것도 일이시네요. 돈 앞에선 다 똑같아. 저 여자도 결국 내 돈에 넘어온 거야. 매달 수백만 원씩 수수료 받으면서 말이야. 뭐? 수수료요? 당연하지. 2년간 남편 명의 통장으로 자금 세탁해주면서 수수료 챙겼어. 그 여자도 공범이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공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들. 그때였습니다. 삐. 제 휴대폰에서 알람 소리가 울렸습니다. 오후 6시 마이너스 슈퍼 문 닫기. 아, 젠장. 순간 창고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야? 박진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발소리가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쿵, 쿵, 쿵. 들켰어.
저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숨어서 빠져나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상자 뒤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진혁과 그의 부하 둘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진혁은 저를 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진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진혁이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노인네 누군지 확인해. 두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째각, 30년 만이다. 남자 하나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움직였습니다. 제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30년 전 근육 기억이 깨어났습니다. 남자의 손이 제 팔을 잡으려는 순간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동시에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밀어 올렸습니다. 뼈가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느낌. 꺽꺽. 관절이 분리되는 소리와 함께 으악! 남자의 비명이 창고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쿵! 두 번째 남자. 이미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머리 위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옆구리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무릎을 올렸습니다. 퍽! 남자의 몸이 기역자로 꺾였습니다. 신음! 그가 쓰러졌습니다. 2명. 5초. 저는 숨을 고르며 박진혁을 바라봤습니다. 박진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대체. 그때 창고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빵빵빵빵. 태수의 신호. 경찰. 저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었습니다. 박진혁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곧 다시 만나겠소. 그리고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잡아! 저 노인네 잡아! 박진혁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문 밖이었습니다. 태수의 차가 뒷골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뛰어올랐습니다. 쾅! 문을 닫자마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형님, 괜찮으십니까? 태수가 백미러로 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쿵쾅, 쿵쾅. 손이 떨렸습니다. 68세의 몸, 30년 만의 전투.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온몸이 쑤셨습니다. 들켰습니다. 이제 박진혁은 형님을 경계할 겁니다. 알고 있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획이 틀어졌군. 원래는 조용히 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을 한 번에 무너뜨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진혁은 제 존재를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차가 집 근처에 멈췄습니다. 형님, 조심하십시오. 이제 놈들이 형님을 조사할 겁니다. 알았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아내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 구부정한 등, 낡은 점퍼, 여전히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띠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1시. 누가 이 시간에? 화면을 봤습니다. 딸 마이너스 지은.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아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빠. 누가 저를 따라다녀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 오늘 저녁부터요? 집 앞에 낯선 차가 계속 서 있어요. 딸의 목소리가 공포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면 그 차도 따라와요. 아빠, 무서워요. 내 딸을. 감히.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집이요? 문 잠갔어요. 아빠, 너무 무서워요. 문 잠그고 있어. 절대 밖에 나가지 마.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간다. 아빠, 괜찮아? 아빠가 지킨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옷을 급히 걸쳤습니다. 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을 지나치는데 아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디 가요? 이 밤중에? 아내의 목소리.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딸의 집까지는 차로 20분. 저는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딸각, 형님, 태수야, 딸이 위험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누군가 미행하고 있어. 박진혁이 보낸 놈들이야. 형님을 압박하려는 겁니다. 지금 딸 집으로 가고 있어. 너도 와라. 알겠습니다. 10분 안에 도착하겠습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부웅.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68세의 몸이었지만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딸은 절대 안 돼. 30년 전 제가 모든 것을 버린 이유, 위험한 일을 그만둔 이유, 평범한 남편이 되기로 한 이유, 갓 태어난 딸의 얼굴, 내가 지킨다. 반드시. 딸의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입구 근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2명. 저는 조용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소리나지 않게 닫았습니다. 찰칵. 세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그림자를 따라 차 안의 남자들은 딸의 아파트 동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 창문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남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뭐야, 할아버지? 짜증스러운 표정. 저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가 시켰나? 뭔 소리야? 비켜. 저는 재빨리 손을 뻗었습니다. 남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쾅. 남자를 차 보닛에 눌렀습니다. 얼굴이 금속에 부딪혔습니다. 조수석의 다른 남자가 차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이 새끼가. 저는 첫 번째 남자를 밀어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팔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꺽. 으악. 저는 그를 땅에 눕히고 무릎으로 등을 눌렀습니다. 얼굴을 땅에 박았습니다. 누가 시켰냐고. 모르겠는데요. 무릎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누가? 박진혁 사장님이요? 저는 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돌아가서 전해라.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 글자씩. 또박또박.
내 딸에게 손 떼면 그날로 너희 조직 전부 끝장이라고. 누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자를 차 쪽으로 밀었습니다. 두 남자는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불응 엔진 소리. 차가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저는 딸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 나야 아빠.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딸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딸이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저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딸을 안방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 엮여 있어. 엄마가요? 응.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까지 손을 뻗친 거고. 딸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며칠만 조심해라. 밖에 나갈 땐 꼭 사람 많은 곳으로 다니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해결할게. 곧 끝날 거야. 아빠가요? 어떻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빠를 믿어라. 알겠지?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은아. 아빠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너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젠 숨을 수 없어. 아빠가 너를 지킨다. 반드시. 딸의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태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습니까? 딸은 안전해. 하지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형님, 박진혁, 저 새끼를 당장 끝내야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내 딸이 위험해. 형님, 조직 전체를 상대하려면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준비는 끝났어.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새벽 2시. 째각.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조직 아지트, 자금 루트, 전부 파악했지? 네, 대부분 확인했습니다. 그럼 하나씩 무너뜨린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렸습니다. 조직원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엔 박진혁.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님.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밤중에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저는 아내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한테 갔다 왔소. 지은이한테요? 왜요? 당신이 만나는 그 남자, 박진혁? 아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사람 조심하시오. 무슨 소리예요? 그 사람은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오. 당신이 진혁 씨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질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남자 만난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함께 살았던 시간. 하지만 이 사람은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30년 허비했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이제라도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아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이미 늦었군. 아내를 설득할 수 없다면 제가 직접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손목 시계를 만졌습니다. 째각. 박진혁, 이제 4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내 딸에게 손 뗀 것. 그게 내 마지막 실수였어. 다음 날 저녁, 저는 태수와 함께 박진혁의 본거지를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빌딩, 3층. 겉으로는 대양무역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범죄 조직의 심장부였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형님, 경비원 2명, CCTV 4대, 사무실 안에는 최소 5명 이상 있을 겁니다. 태수가 빌딩 도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진입은 비상계단으로 올라가 3층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0시. 째각. 간다. 형님, 조심하십시오. 너는 여기서 대기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하지만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해.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비상계단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지직. 저는 조용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 발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68세의 몸이지만 30년 전의 기술은 여전했습니다. 3층 화장실 창문. 잠금 장치는 낡았습니다. 철사를 꺼냈습니다. 찰칵 창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밖으로 나가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천장에 CCTV 카메라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의 움직임을 계산했습니다. 3초. 사각지대. 지금.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 주 목표는 15억이야. 타겟 리스트 돌려. 박진혁의 목소리. 저는 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들어간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 5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박진혁. 그 주변의 조직원 넷. 모두가 저를 보며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진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당신은?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발. 저 노인네가 어제 창고에서 우리 애들 때려 눕힌 놈입니다. 조직원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박진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무슨 목적으로? 강민우?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밝혔습니다. 오수진의 남편이요. 박진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당신이 내 아내를 이용해 돈을 노리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내 딸까지 위협했지. 조직원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박진혁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잠깐, 당신이 수진 씨 남편이라고. 박진혁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무능한 노인네인 줄 알았는데 그가 비웃었습니다. 어제 창고에서 내 부하들을 제압한 게 당신이었어? 그렇소. 대체 정체가 뭐요? 저는 손목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째각. 알 필요 없소. 저는 시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건 단 하나. 시계가 손목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딱 금속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당장 내 가족에게서 손을 떼라는 것뿐이요. 박진혁이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낡은 시계. 하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 내가 국정원 블랙요원이었을 때 쓰던 거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박진혁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작전명 섀도우-7.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90년대 동남아 중국 공작 전문이었소. 조직원 하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30년 전 은퇴했소. 하지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관절에서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뚝뚝. 내 딸에게 손댄 순간 당신들은 끝난 거요. 박진혁의 입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국정원 요원이었다고. 믿든 말든 상관없소. 저는 시계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두겠소. 시계를 다시 차며 말했습니다. 내 딸에게 손댄 것, 그리고 내 명의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 째각.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겠소. 박진혁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던졌습니다. 휙. 서류들이 공중에서 펼쳐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보시오, 강민우 씨. 박진혁이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처럼 굴지만 이미 늦었소.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명의 이전 서류, 그리고 이건 제 명의로 된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적 없는 거래들이 빼곡했습니다. 입금, 출금, 송금, 수십억 원이 오갔습니다. 보이시죠? 지난 2년간 당신 명의로 들어온 돈들. 박진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세탁한 거요. 수십억 원이.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박진혁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당신 아내 오수진이요. 거짓말이야. 당신 아내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요. 다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수수료 입금 내역, 오수진 명의 통장, 매달 500만 원씩 2년간 총 1억 2천만 원. 우리 조직의 공범이죠. 지난 2년간 당신 명의와 슈퍼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세탁했소. 아니야.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겠지만. 박진혁이 비웃었습니다. 그 여자 참 똑똑하오. 남편이 무능하다는 걸 이용해서 통장 관리는 자기가 다 했잖소. 저는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당신은 그냥 서명만 하면 됐고 슈퍼 운영비라고 하면 아무 의심 없이 서명했겠지? 그랬어. 아내가 관리한다고 해서 나는 그냥 서명만. 왜 그랬을 것 같소? 돈이요? 강민우 씨. 박진혁이 다가왔습니다. 평생 쪼들리며 산 여자가 갑자기 큰 돈을 만질 기회가 생긴 거요. 매달 몇백만 원씩 수수료 받으면서. 거짓말이야. 아내가 그럴 리 없어. 믿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이요. 증거는 차고 넘치요. 박진혁이 웃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면 당신도 공범으로 엮일 거요. 당신 명의로 된 범죄니까. 그때였습니다. 기익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아내 오수진이었습니다. 진혁 씨, 서류 가져와. 아내가 저를 보며 멈췄습니다. 당신?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박진혁을 봤습니다. 박진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남편분이 찾아오셨네요. 이게 무슨? 당신? 저는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소?
아내는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그냥 서류 정리 좀 도와주는 거였어요. 거짓말 마시오. 저는 손에 든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뭐요? 내 명의로 된 이 거래들은?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리고 이건 수수료 입금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2년간 1억 2천만 원. 아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박진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수진 씨, 이제 숨길 필요 없소. 어차피 다 끝난 일인데. 아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내가 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30년, 이 순간을 위해, 이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는데 당신이 평생 무능하게 살면서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 한 푼 제대로 못 벌면서.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혁 씨가 제안했을 때 난 그냥.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형편이라도 좀 나아지길 바랐어요. 몇백만 원씩 수수료 받으면서 말이에요. 그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범죄인 줄 알면서? 알았어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평생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승진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30년. 이 여자를 위해, 아니,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던 시간. 국정원을 그만뒀습니다. 위험한 임무도 버렸습니다. 출세도 포기했습니다. 평범한 남편이 되겠다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그런데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아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진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강민호 씨? 당신 아내는 이미 우리 편이요. 그가 손가락을 튕겼습니다. 조직원 4명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그러니 조용히 물러나시오. 안 그러면. 박진혁이 총을 꺼냈습니다. 당신도 공범으로 경찰에 넘길 거요. 증거는 충분하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 새끼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태수였습니다. 문자 한 줄. 형님, CCTV 해킹 완료. 녹화 중입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진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이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뭐? 내가 그냥 평범한 노인이라고 생각한 거요.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조직원 하나가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쾅! 다른 조직원이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 팔꿈치를 꽂았습니다. 퍼크. 세 번째 남자. 킥을 날렸습니다. 휙 제 다리가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쿵 쓰러졌습니다. 네 번째 남자. 칼을 꺼냈습니다. 위험해.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휙 저는 몸을 비틀었습니다. 칼이 제 팔을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딸그락 칼이 떨어졌습니다. 무릎을 그의 얼굴에 올렸습니다. 퍽 쓰러졌습니다.
4명 모두 바닥에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박진혁을 바라봤습니다. 박진혁은 총을 들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움직이지 마. 총구가 저를 향했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말했잖소?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난 한때 그림자였다고. 닥쳐. 박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진혁 씨, 그만해요. 하지만 박진혁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조용히 물러날 거요? 아니면 여기서 죽을 거요? 저는 대답 대신 움직였습니다. 탕. 총성. 제 귀가 멍멍했습니다. 총알은 제 어깨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통증. 찢, 옷이 찢어지는 소리.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진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박진혁이 다시 방아쇠를 당기려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탕탕. 총알이 천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석고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박진혁의 손에서 총을 비틀어 빼냈습니다. 딸그락.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진혁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쾅. 끝이요. 제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제 경찰에 넘긴다. 그때였습니다. 쾅 사무실 문이 박살났습니다. 복도에서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5명, 6명, 7명, 모두 손에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왔군. 저는 박진혁을 놓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장님, 조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 68세의 몸,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휙 저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이 0.5초 늦었습니다. 30년 전이었다면 파이프가 제 팔을 스쳤습니다. 쾅 통증. 두 번째 남자. 강목. 휙 피했습니다. 아니, 피하려 했습니다. 펌 옆구리에 맞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세 번째 남자. 주먹. 얼굴로 날아왔습니다. 막았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쾅 등을 맞았습니다. 펑 무릎이 꺾였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그때 쾅 또 다른 문이 박살났습니다. 비상구. 형님. 태수였습니다. 태수가 뛰어들었습니다. 조직원 하나를 밀쳐냈습니다. 쾅. 으악. 다른 조직원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형님, 괜찮으십니까? 태수야. 저는 간신히 일어났습니다. 말했잖아. 대기하라고. 형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습니다. 태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등을 맞댔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조직원들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점점 좁혀왔습니다. 박진혁이 총을 주워들었습니다. 둘 다 끝장내. 조직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저와 태수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30년 전의 호흡,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퍽쾅휙.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늙었습니다. 퍽 제 얼굴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쾅태수의 등에 강목이 내리꽂혔습니다. 태수가 비틀거렸습니다. 태수야. 또 다른 강목. 쾅태수의 옆구리. 태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미안, 합니다. 태수야, 일어나. 저는 태수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쾅 제 뒤통수에 무언가가 부딪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쿵 쓰러졌습니다. 얼굴이 차가운 바닥에 닿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안 돼. 이대로는. 형님, 태수의 목소리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도망 가십시오. 피를 토하는 소리. 태수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수가 보였습니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나 때문이야. 또 30년 전처럼 박진혁이 다가왔습니다. 총을 제 머리에 겨눴습니다. 끝이야, 강민우.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 위잉 사이렌 소리, 멀리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박진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젠장, 경찰? 조직원 하나가 창밖을 봤습니다. 사장님, 경찰차 3대입니다. 어떻게? CCTV는? 박진혁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CCTV 카메라.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화 중. 해킹당했어. 박진혁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빠져나간다. 지금. 조직원들이 비상구로 달렸습니다. 박진혁은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노려봤습니다. 이번엔 살려주지. 하지만 다음엔 그는 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쿵쿵쿵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갈비뼈 부러졌나? 형님, 태수의 목소리 약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기어갔습니다. 끙끙 한 뼘. 태수에게 도착했습니다. 태수야. 태수는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입에서, 코에서, 형님, 괜찮습니까? 말하지 마. 구급차 온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쾅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 부상자 있습니다. 구급차 불렀습니다. 이쪽 분도 다쳤어요. 한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이 사람. 먼저 저는 태수를 가리켰습니다. 구급대원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저는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안 돼. 죽으면 안 돼. 형님, 미안. 합니다. 태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무용지물이 아니야.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눈물인지 피인지 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 고맙다, 태수야. 형님. 태수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태수야, 태수야. 안 돼. 위잉, 구급차 소리. 구급대원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여기요. 빨리. 들것. 산소 마스크. 맥박 약합니다. 빨리 병원으로. 태수가 들것에 실렸습니다. 저도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휘청. 이쪽 분도 실으세요. 다른 구급대원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갈비뼈 골절 의심됩니다. 저도 들것에 실렸습니다. 구급차 안. 태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작은 목소리. 말하지 마. 힘 아껴.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위잉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실패했어. 박진혁을 놓쳤어. 태수는 중상이고 나도.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째각째각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병원, 응급실. 저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갈비뼈 3대 금이 갔습니다. 어깨 총상은 살만 스쳤습니다. 봉합 12바늘. 2주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친구는요? 수술 중입니다. 내부 출혈이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복도. 저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술 중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빨간 불. 째깍거리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심장 박동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쾅, 쿵쾅.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살았구나. 한참 후 태수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태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링거, 모니터의 삐삐 소리.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태수야. 자고 있는 태수. 내 때문에 다쳤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에도 내 실수로 동료가 죽었는데. 눈을 감았습니다. 또 너까지. 내가 너무 무리했어. 68세 몸으로 조직을 상대하려 했어. 혼자서.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우 씨? 네.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저는 몇 시간 동안 진술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진혁의 보이스피싱 조직, 아내의 공범 사실, 제 명의로 세탁된 범죄 자금, 그리고 제 과거. 국정원 요원이셨다고요? 젊은 형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0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저는 손목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증명할 방법은 국정원에 연락하면 확인 가능할 겁니다. 작전명은 섀도우-7. 형사가 무전으로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확인됐습니다. 그는 저를 다시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존경. 아니, 경외. 강민우 씨, 일단 진술은 충분합니다. CCTV 영상도 확보했고요. 박진혁은요? 현재 수배 중입니다. 조직원 3명은 체포했습니다. 아내는요? 형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오수진 씨도 공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렇군. 귀가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는 내려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한 걸음 떼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경찰서 밖. 새벽 4시.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째각째각. 태수는 병원에 있고 박진혁은 도주했고 아내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나는 혼자였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요? 지은아,
엄마가 범죄 조직이랑 연루됐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응. 그리고 아빠는 국정원 요원이었다고? 침묵. 아빠, 다치신 거 아니에요? 조금 다쳤는데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새벽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곧 끝날 거야. 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 앞.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째각째각.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진혁, 내 놈만은 반드시 잡는다. 이번엔 혼자서라도.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병원에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를 찾아갔습니다. 형님, 미안합니다. 침대에 누운 태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무용지물이 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어. 박진혁은요? 아직 못 잡았어. 경찰이 수배령 내렸지만 놈은 지하로 숨어들었어. 태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님, 제가 빨리 회복해서 다시. 넌 쉬어. 저는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이제부턴 내가 혼자 한다. 형님,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놈들이 아직 알고 있어. 저는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째각째각.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한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시내의 한 호텔 커피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 7시, 약속 시간. 끼잉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의 정장 차림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다부진 체격. 정우진, 국정원 해외정보팀 팀장. 30년 전 제 후배였던 사람. 선배님, 앉게.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연락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선배님이 직접. 미안하다. 또 부탁할 게 있어서. 서류 봉투를 꺼내 건넸습니다. 박진혁. 정우진이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경찰 수배 대상이네요. 선배님, 이미 경찰이 추적 중인데. 경찰만으론 부족해.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 새끼는 중국 조직과 연결돼 있어. 미랑 루트도 확보하고 있고. 경찰이 잡기 전에 도망갈 거야. 선배님께서 직접 잡으시려는 겁니까? 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위치를 모르면 시작도 못해.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해. 정우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선배님, 그가 제 팔에 붕대를 봤습니다. 몸 상태는 괜찮으십니까? 갈비뼈도 다치셨다고.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숨 쉴 때마다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마지막이 될 거야. 알겠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선배님, 위치 파악했습니다. 어디지? 경기도 외곽, 폐공장 지역입니다. 중국 조직 쪽에서 제공한 은신처로 보입니다. 확실한가? 네. 열감지 카메라로 확인했습니다. 내부에 최소 5명 이상 있습니다. 주소 보내줘.
보냈습니다. 그런데 선배님, 정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혼자 가시려는 겁니까? 그래, 위험합니다. 지원이, 우진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내 문제야. 국정원을 끌어들일 수는 없어. 알겠습니다. 침묵. 하지만 주변에 우리 팀원들을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요. 고맙다. 선배님. 응?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68세 노인, 구부정한 등.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옷을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입는 작전복. 천천히 입었습니다. 옆구리가 쑤셨습니다. 손목시계를 찼습니다. 째각. 마지막이다. 밤 11시. 경기도 외곽. 폐공장. 저는 울타리 밖에서 내부를 관찰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어둠 속에 잠긴 건물. 하지만 2층 창문 하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기군. 저는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조용히 착지했습니다. 공장으로 접근했습니다. 한 걸음, 그림자를 따라 뒷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폐기물 냄새, 곰팡이 냄새, 계단,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끼익 낡은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 불빛이 새어나오는 방,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박진혁이 보였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조직원 4명. 중국 쪽에서 연락 왔습니까? 조직원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직. 일주일만 더 버티면 밀항선 준비된다고 했어. 박진혁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강민우라는 노인네. 진짜 국정원 출신이었습니까? 확인했어. 30년 전 전설적인 요원이었대. 전설. 웃기는 소리. 하지만 지금은 늙은 노인일 뿐이야. 병원에 있을 거야. 박진혁이 비웃었습니다. 경찰도 우릴 못 잡아. 일주일만 버티면 돼.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박진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민우. 저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발. 오랜만이요, 박진혁. 조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길 찾아온 거야? 중요한 게 아니지. 저는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째각. 중요한 건 이제 끝이라는 거요. 박진혁이 손짓했습니다. 저 새끼 처리해. 조직원 4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지막이다. 모든 걸 쏟아낸다. 첫 번째 남자. 주먹. 날아왔습니다. 피했습니다. 팔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꺽. 으악. 두 번째 남자. 동시에 달려왔습니다. 첫 번째 남자를 밀었습니다. 부딪혔습니다. 쿵. 세 번째 남자. 강목. 휘둘렀습니다. 휙. 숙였습니다. 다리를 걸었습니다. 쾅. 쓰러졌습니다. 네 번째 남자. 칼. 꺼냈습니다. 또 칼이군. 휘둘렀습니다. 휙 피했습니다. 손목을 잡았습니다. 비틀었습니다. 딸그락 떨어졌습니다. 무릎, 얼굴에
퍽 쓰러졌습니다. 4명, 15초. 저는 숨을 고르며 박진혁을 바라봤습니다. 박진혁은 뒤로 물러서며 서랍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움직이지 마. 총구.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눈은 박진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 대체 뭐야? 박진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68살이라며? 이게 말이 돼? 말했잖소?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난 한때 그림자였다고. 닥쳐. 탕총성.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벽에 박혔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움직이지 말라고. 탕탕 피했습니다. 옆으로, 앞으로, 박진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악! 총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손목을 잡았습니다. 딸그락 총이 떨어졌습니다. 멱살을 잡았습니다.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쾅! 끝이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시간이요. 박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쭉 죽일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난 살인자가 아니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끝났어. 경찰 부르게. 알겠습니다. 5분 안에 도착합니다. 박진혁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팔을 뒤로 꺾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박진혁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잡혀가도 중국 조직은 계속 움직일 거야. 그건 경찰이 알아서 할 일이요. 저는 주변의 조직원들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5분 후, 위잉 사이렌 소리. 경찰차 4대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 정우진이 내렸습니다. 선배님, 그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저는 팔에 상처를 감싸 쥐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다치셨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경찰이 박진혁과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강민우 씨 맞으십니까?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네. 큰 공을 세우셨습니다. 이 조직을 수개월째 추적 중이었는데 다른 조직원들 위치도 파악되어 있습니다. 정우진이 USB를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CCTV 영상과 거래 기록, 조직 구조도 모두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혁이 연행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갑.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이도, 당신 아내도 같이 감옥 갈 거야. 공범이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당신도 결국 행복하지 못할 거야. 쾅 경찰차 문이 닫혔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폐공장 앞에 섰습니다. 정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병원 가셔야 합니다. 아니, 괜찮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첫 햇살이 비쳤습니다. 우진아, 네, 선배님. 고마웠다. 천만에요, 선배님. 정우진이 격려를 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그는 차에 올랐습니다. 떠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폐공장 앞. 새벽 공기.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째각째각. 30년. 지키려고 했던 것들. 하지만 결국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범죄자가 됐습니다.
결혼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딸은 지켰어. 그리고 악은 심판받았어. 그것으로 충분해. 저는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을 해야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정.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빠, 떨려요?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저는 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곧 끝날 거야. 쾅쾅쾅 망치 소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이 입장했습니다. 죄수복, 수갑, 아내 오수진이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염색했던 머리는 희끗희끗한 본래색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깊은 주름, 64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판사가 판결문을 집어들었습니다. 피고인 오수진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에 가담하고 한 글자, 한 글자, 남편 명의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30년, 함께 살았던 시간, 징역 12년을 선고한다. 땅 망치 소리, 아내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재판장님,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냥 몰랐어요. 제발. 하지만 판사는 이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결은 끝났습니다. 교도관들이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침묵, 3초, 5초, 아내는 고개를 떨구고 법정 밖으로 끌려갔습니다. 끼익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제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아빠, 엄마는 정말 12년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엄마가 한 일은 범죄였으니까. 딸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솟아오를 줄 알았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짜 나를 본 적 없는 사람.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일주일 후 저는 병원에 입원한 태수를 찾았습니다. 태수는 많이 회복돼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습니까? 몸은 좀 어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주면 퇴원한답니다. 저는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형님 아내분, 판결 났다면서요? 12년. 착잡하시겠습니다.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후련해. 이제 모든 게 정리됐으니까. 태수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형님, 이제 어떻게 사실 겁니까? 글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슈퍼는 계속 할 거야.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살지. 형님 같은 분이 슈퍼를 30년 했던 일이야. 익숙해.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태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형님, 이번 일로
후회는 안 하십니까?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째각째각 후회 생각했습니다. 30년 평범한 남편으로 살았던 시간, 그리고 한 달, 다시 그림자가 됐던 시간, 후회는 없어. 저는 태수를 봤습니다. 딸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자신을 찾았으니까. 태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형님은 역시 형님이십니다. 한 달 후, 저는 슈퍼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딸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 지은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요. 딸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앉아라. 저는 의자를 내줬습니다. 딸이 앉았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혼자 사시는데 힘드시죠? 아니야. 원래 혼자 있는 게 편해.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질 거야. 딸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얘기 좀 해요. 그래. 뭔데? 아빠가 국정원 요원이었다는 거. 딸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실이에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사실이야. 왜 말 안 하셨어요? 엄마한테도 저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 저는 손목시계를 벗었습니다. 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시계 봐라. 낡았지? 네. 30년 전 아빠가 마지막 작전을 수행하던 날이었어. 저는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째각째각. 그날 내가 태어났지. 1994년 11월 15일. 그날이요? 응. 작전은 성공했어.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간인 한 명이 사망했어. 내 실수 때문에. 아빠, 그날 병원에서 내 얼굴을 봤어. 갓 태어난 작고 빨간 내 얼굴을.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따뜻했던 생명, 내 품에 안겼던. 그때 결심했지. 이제 더 이상 위험한 일은 하지 않겠다고. 눈을 떴습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국정원을. 그래, 모든 걸 포기했어. 출세도, 돈도, 동료들도. 저는 시계를 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빠가 되고 싶었어. 그런데 엄마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이해하지 못했지.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왜 내가 승진도 안 하고 돈도 못 버는지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과거를 말하면 너희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으니까. 30년 전 내가 했던 일들은 어둠 속의 일이었거든.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아빠가 그렇게. 아니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할 일이 뭐가 있어? 아빠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아빠는 후회 안 해.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딸이 울었습니다. 아빠,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지은아. 이제 다 끝났어. 딸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슈퍼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아니, 손목시계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줬으니까. 맨 손목?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가볍군. 저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드르륵. 집으로 향했습니다. 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면회, 유리 너머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 번호표 64,298. 아내는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침묵? 왜? 왔어요? 마지막으로 볼 얘기가 있어서.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했소.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요? 재산은 당신이 원했던 대로 반반으로 나눴소. 2억 5천만 원. 당신 몫은 지은이 명의로 예금해뒀소.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12년 후 나오면 그걸로 새 출발하시오.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당신, 아내가 불렀습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미안해요.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몰랐어요. 알았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소. 당신, 안녕히.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쾅문이 닫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정말 끝났구나. 30년 지키려 했던 것. 하지만 결국 지킬 수 없었던 것. 그래도 저는 손목을 봤습니다. 맨 손목, 시계가 없었습니다. 이제 과거는 됐어. 앞만 보고 가자. 한 달 후, 저는 태수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작은 선술집, 둘만의 자리. 형님, 건강하십시오. 태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너도?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잭이랑 술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형님, 앞으로 계획은? 계획? 저는 웃었습니다. 없어. 그냥 하루하루 살 거야. 슈퍼 운영하고 지은이 보고. 그것도 좋은 삶입니다. 그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범한 삶. 30년 전에 내가 원했던 거야. 이제야 진짜 평범해지셨네요. 응. 저는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30년은 그림자로 살았고 30년은 숨어서 살았어. 이제는 그냥 나로 살고 싶어. 강민우로. 응. 그냥 강민우. 둘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아파트.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8년. 제 인생. 30년은 그림자. 30년은 평범. 그리고 한 달은 다시 그림자. 이제 남은 시간은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하지만 그냥 살아가면 돼. 하루하루.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슈퍼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종소리. 단골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사장님, 요새 장사는 어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저 그렇지요. 하지만 괜찮아요. 할머니는 물건을 고르셨습니다. 저는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지나가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 이게 좋아. 오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아빠 왔어요. 오, 우리 지은이. 그리고 우리 서준이. 저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3살. 귀여웠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서준이. 컸네. 딸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시계. 제 낡은 손목 시계. 아빠, 이거 수리했어요. 응? 고쳐서 다시 드리려고요. 딸이 제 손목에 채워줬습니다. 찰칵 째각 째각 여전한 소리. 하지만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지금을 가리키는 소리. 고맙다, 지은아. 아빠. 응? 행복하세요. 이제라도.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응, 행복할게. 그날 저녁, 저는 슈퍼문을 닫았습니다. 트르륵.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째각 째각. 오후 8시. 새로운 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숨겨진 영웅으로 살았던 시간. 30년. 평범한 남편으로 살았던 시간. 그리고 이제 저는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 그냥 강민으로 살 거야. 낡은 슈퍼 주인. 한 여자의 아빠. 한 아이의 할아버지. 그리고 한 친구의 형님. 그것으로 충분해.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별빛이 보였습니다.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째각 째각. 진짜 가치는 숨겨져 있는 법이다. 겉으로는 낡아 보여도 그 안엔 모든 시간이 담겨 있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간이 시작된다.